네, 9월 둘째 주 주간 발굴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피디입니다. 추장맨입니다. 유질로입니다. 주간 발굴단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드디어 개인적 염원이었던 스팀덱을 구매했습니다. 클라크님께 네. 삥을 뜯었죠. 삥을 뜯었다니요. 정당한데 가치를 주고서 정당했는지는 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솔직히 제가 스팀 게임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특히 인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로 한글 패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제가 PC로 게임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멀어졌었는데 그냥 뭐 때문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뽐뿌가 막 왔어요. 그럴 때가 있죠. 네, 스팀덱 사고 싶다 했는데 이제 클라크가 구매를 해놓고서 거의 1년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해봤는데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형한테 좀 싸게 넘겨라라고 했는데 클라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근 최저가에서 10% 자기가 더 빼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근을 찾아보진 않았고 가격을 직접 알아본 적은 없으니까 뭐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면 내가 저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당근을 검색해줬어. 검색했는데 최저가. 껍데기 없고 사용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개조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완전 고물품. 고물품. 그런 게 한 33만 원. 33만 원. 35만 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33만 원인데 최저가 아마 더 찾으면 찾아보지 직접 찾으면 알았어요. 고장난 뭐 부품산 찾는 거야. 정크라던가 한번 침수됐던 거. 침수됐던 거라던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가격이 좀 더 낮아질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런 가격을 일치 알아보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면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을 좀 높게 부르길래 물론 그 자리에서 찾아보고서 저한테 보여주고서 얘기한 거긴 합니다. 근데 네. 그냥 제가 갖고 있었던 그 기대치가 워낙에 좀 이제 낮았다 보니까 물론 제 값을 주고 구매하긴 했지만 기분이 막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 10만 원이면 닌텐도 DS 정도 나와요. 최저가가 뭐 20만 원이에요. 심지어 닌텐도 DS 요새 물량 없어서 더 비싸졌어. 근데 그게 또 우리가 그냥 사이도 아니고 우리 당근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깎아드렸잖아요. 지인 굉장히 저는 나름 되게 친한 사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해가지고 그래도 좀 지인 DC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박스도 없고. 아니 지금 사실 우리는 얼마에 샀는지 알고 있잖아. 네. 근데 해줄 만큼 해줬어. 내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당근을 살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형이 10시간 이하로 사용했을 거라는 거. 그렇죠. 참여시간 총 10시간이 안 됐을 것, 뭐 여러 가지 정황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뭐 나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결제할 만큼 풀매를 했다. 예. 이게 전형적으로 약간 그 학창 시절에 일진들이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많이 500원 주고. 이게 약간 그런 거야. 야, 너 뭐 이때문에 스팀덱 이때문에 야 가져와봐 나 잠깐 쓸게. 좀만 써볼게. 누가 가진다 이 새끼야. 그러고 좀 한 일주일 써본 다음에 야 이거 나한테 팔아라. 아니 솔직히 그거잖아 완전히. 누가 공짜로 달래? 누가 꼭 돈 준다고. 1,000원, 10,000원이면 돼? 야 내가 그지야? 솔직히 얘기해서 제 아들이 만약에 뭐 아빠가 쓰고 있는 스팀덱 내가 좀 쓰면 안 되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아무 거리낌 없이 아들이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부자 사람이. 지갈고 아니더라도 클라크 형이 아들이야? 이만큼 저는 되게 막역한 형제 같은 사이라고 생각을 내가 했단 말이야. 아들 같아서 그래. 그래서 그냥 달라고 하기 좀 미안하니까 그래도 좀 양심상 10만 원이라도 좀 얹혀 주자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심을 이제 말하는구나. 공짜로 줄 줄 알았다. 그래서 그랬었는데 뭐 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스팀덱을 구매하고 나서 예. 뭘 하고 계시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설치만 해놨습니다. 제 아이디로 로그인만 해놨고요. 예,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발표되는 게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인디 게임 위주로 하고 있고 네네. 제가 스팀덱을 구매했다라고 커뮤니티에 올리자마자 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노피디님 드디어 크로노 트리거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크로노 트리거를 왜 안 하느냐에 대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조건이 스팀덱이거든요, 사실. 공식적인 기계고 한글 패치 되는 데다가 뭐 이것저것 설치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부분들 다 이제 만족하기는 기기긴 한데 이게 사람이 스팀덱을 사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제값 주고 게임을 사기에는 그것도 바로 출시된 게임이 아니고 기기부터는 제값 주고 안 샀는데 게임은 제값 주고 사겠냐고. 게임은 유일한테 형이랑 막역한 사이라고. 일단 할인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쵸. 크로노 트리거. 스팀덱에서 스팀 게임을 굴리는 데 있어서는 최근 기본적으로는 게임도 아니니까 또. 예. 할인이 들어갔을 때 구매하는 게 합리적이긴 하죠. 그러면 찐목목에 넣어놨어요? 넣어놨습니다. 예.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쿨하게 이제 쿨거래 동참해주신 우리 클라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 오늘 준비한 주간발굴단 소식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 기사를 처음 접하고 사실 제 눈을 의심했었습니다. 드래곤 퀘스트의 아버지이자 JRPG의 어떻게 보면 신화와 같은 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분이죠. 호리 유지.
호리 유지가 11월 달에 한국에 옵니다. 이제 크로노 트리거 하나요? 왜 또 그렇게 갑니까? 예. 호리 유지뿐만이 아니라 게임계 약간 내노라하는 거장들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한국을 이제 방문해서 진행하는 행사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지스타에서 진행되는 이제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 소식 출장면이 좀 자세히 전달을 해 주시죠. 네,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지스타. 이 지스타에서 이제 매번 컨퍼런스를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개발자분들을 모시거나 게임과 관련된 관계자분들을 모셔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요번에 그 컨퍼런스의 라인업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호리유지,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호리유지 씨를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오픈된 연사들만 하더라도 니어 오토마타의 요코타로, 폴아웃 뉴베가스의 조시 소이어, 파판 14의 요시다 나오키, 발더스 게이트 3의 제이슨 라티노 등등 해서 지금 멤버들만 봐도 짱짱한데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힘들고 작품들만 또 말씀을 드리면은 메타포 리판타지오, 클레로 옵스키르, 디스코 엘리시움, 킹덤 컴 딜리버런스 2,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등 약간 올스타 같은 느낌의 굉장히 쟁쟁한 멤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또 보이거든요. 심지어 아직까지 100% 완벽하게 모두가 공개된 것도 아니에요. 다 안 나왔다. 네. 여기에 어떤 분들이 더 어떻게 추가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직 화제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너무 들었어요. 조용해. 좀 아니 놀랐어요. 호리 유지가 오는데. 물론 이게 게임을 개발자들까지 알고 있는 거는 조금 더 딥한 이런 컨텐츠의 소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많이 조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지금 최근에 그 넥슨 아이콘 매치라고 옛날 네. 레전드 네. 축구 선수들 불러가지고 이제 축구하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 그게 되게 흥했어가지고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 진행하는데 이번 올해 아마 뭐 앙리 그다음에 베일 뭐 루니 그다음 감독도 벵거랑 베니테즈 뭐 이런 사람도 온단 말이야. 거기는 근데 한 명 한 명 공개할 때마다 호들갑도 이런 호들갑이 없어. 부폰이 막 카시아스한테 전화해서 사이즈가 다르다는데. 야 나 나오는데 너 나와야 돼. 나랑 끝 맞으려면 너 나와야 되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홍보에 열을 올리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아직까지 좀 근데 조용하다. 약간 그럴 수가 있는 게 넥슨 아이콘 매치는 선수잖아요. 선수. 그치. 이거랑 비교를 하자면 어디 코치 누가 이번에 코치로 온다더라. 프런트 누가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호리 어디 오잖아요. 보디진이 왔다더라. 뭐 이거 네. 이 얘기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모여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내러티브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러티브. 네, 근데 이제 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해시태그가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디자인, 아트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통틀어서 태그가 되어 있는 거 봤을 때는 내러티브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지 않을까 싶어서 이 멤버가 한 자리에 모여서 물론 다 같이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러티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 그치. 라는 것 자체가 게임을 조금 더 문화 컨텐츠로서 딥하게 즐기시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컨텐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호리 유지랑 뭐 이렇게 발더스 게이트 3 개발자랑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야 니네 게임 개쩔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형 게임 언제 나와 특히 언제 나와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예, 예. 약간 디너쇼일지 누가 아냐. 뭐 일단은 작년까지의 이제 직헌을 보면은 한 명씩 나와서 주제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 같이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라인업 자체가 짱짱하잖아요. 저희도 한 2, 3년 전부터 지스타를 왕래를 하면서 콘텐츠를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거 하는 걸 또 알고 있었고 멤버들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한국에 온다라고 하는 생각은 매번 갖고 있었는데 한번 들어볼까 했었는데 매번 뭔가 일정이 안 맞거나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패스를 했었던 좀 안타까운 기억이 있는 행사이기도 해요. 사실 일정보다는 비용이었죠. 막 싸진 않습니다. 네, 아,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문제죠. 비싸. 네. 이게 이제 다른 분들도 어유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살짝 참으실 수 있을 만한 방식. 네. 결국에 가격입니다. 컨퍼런스 입장권이 좀 비싼데 조기에 구매했을 경우, 그러니까 10월 24일 전까지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조기 구매로 이제 가격이 좀 더 저렴한데 얼리 그게 버전? 일반 기준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네. 이거 약간 그 느낌이에요. 로봇 청소기 광고 이만큼 때려놓고 마지막에 가격 딱 나오면 아유 청소해야겠다 그냥 청소기 미는 그 느낌이야. 사람이 하는 게 제일 깨끗하지 하면서. 그치, 난 로봇 못 믿어. 심지어 이제 이게 행사 자체가 이제 11월 달 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월 24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가격이 40만 원으로 또 뛰어요. 아 미리 사라 그래서. 네. 그래서 아. 가실 거라고 하면은 사전에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들어오시는 분들의 면면에 대해서 출장면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이제 리스트를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아 각자 좀 기대되는 인물 아 이 사람이 온다고 아니면 이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한 명씩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한 게임 중에
클레로스키를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아, 3, 4원정대. 누구랑 다르게 스토리도 이해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 작가분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분이 제니퍼 스페드버그 옌 이분이 이제 수석 작가님이십니다. 작가. 네. 근데 여기도 35명 요 정도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수석 작가지만 번역도 하시고 아, 이분이 직접 번역한 거야? 네, 번역도 하시고 아. 그리고 성우 디렉팅도 하시고 아, 1인 다역이시네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 인디 정신이고 나쁘게 말해 블랙 기업이죠. 그러니까 되게 신진 수석 작가로서 약간 이분이 와서 스토리 전달력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클레로스키를 하면서 이 사람이 온다? 라고 하면은 약간 신진 시나리오 디렉터로서 들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큰 회사에서 우리가 아는 뭐 되게 큰 회사들 캡콤, 스퀘어 엑스를 큰 회사들에서 큰 작가들하고는 좀 다른 냄새가 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좀 알아보니까 그 원래 금융 전공이었대요. 아, 전공이 또 금융이야? 네, 금융이어가지고 원래 은행가 그쪽에서 일했었는데 안 맞아서 때려치고 한 2년 정도 무술을 배우다가 아, 뭔가 굉장히 안테나가 많이 뻗쳐 있으신 분인가 보네. 심지어 기본적으로. 여기 그 캐스팅도 성우로 캐스팅됐습니다. 그게 약간 검별 누나 냄새 나지 않아? 성우로 캐스팅됐다가 이제 글 쓸 사람이 없으니까 써봐 했는데 괜찮아서 수석 작가가 된 거예요. 아, 근데 이만큼 써낸 거야? 네. 아.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대가 된다. 아, 물론 저는 만약에 실제로 뵙게 된다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쓰셨어요라고 이제 물어볼 것 같긴 아니 근데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한 거고 네. 저도 이제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이제 다 흐름을 봤을 때 아 진짜 JRPG로 이런 내용을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탄을 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좀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런 분이시고 여성분이십니다. 네네. 예, 또 굉장히 젊으신 분이어가지고 말 그대로 기대를 받는 그런 뭐 게임계에 있어서 그런 인물이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출장면은 좀 기대하시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시 소이어. 아, 소이요. 예. 가 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저는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사실 형한테 호리유지가 온다는 이야기가 꽂혔던 것처럼 조시 소이어가 온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좀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조시 소이어가 폴아웃 뉴베가스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제가 또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그렇게 사랑하지 마지 않았잖아요. 네.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를 이제 멤버 주축이었던 3인 중에 한 명이기도 했었고 또 뭐 예전에 이제 아이스윈드 데일 같은 이제 그것도 이 네. 사람이요? 아, 프로젝트에 그래요? 참여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펜티먼트라고 하는 약간 인디스러운 작은 게임이 있었는데 그것도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 게임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했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개발자 중 한 명이기도 했는데 사실 과거에 크리스 아벨론과 더불어서 이제 WCRPG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기도 해서 내러티브를 중시했었던 게임과 시기를 같이 했었던 그런 이제 개발자였기 때문에 조시 소이어가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JRPG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까 호리유지도 말씀을 드렸었고 요코타로도 그렇고 이번에 아틀라스에서 그 페르소나랑 그다음에 메타포를 제작했었던 그 하시노카츠라랑 소에지마 시게노리 이 두 분이 한 분은 디렉터고 한 분은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거든요. 그냥 페르소나 이분들이 거의 이제 손에 쥐고 그렇죠.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디렉터가 일단은 뭐 세계를 만든다라고 치고 그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 건 페르소나 팬들이라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멤버들일 것 같고 요코타라야 뭐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니까 또 이거 쓰고 나오시겠죠? 저는 그 이번 피아노 콘서트에서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내적 친밀감은 좀 있는데. 네. 거의 절친이네. 네, 거의 근데 이번에는 강연 때문에 오시는 거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좀 기대가 되고 이제 요코타로랑 호리유지 두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역시 후속작에 대한 내용이 과연 나올 것인가. 아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굳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는 안 하겠죠. 컨퍼런스에서 발표는 안 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제가 대한민국 그 기자분들을 높게 사는 게 진짜 전혀 상관없는데 툭 던져가지고 뭐 하나만 딱 이제 나오기를 그 낚시질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많이 받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쑥 돌려서 얘기하다가 차후 나오는 프로젝트에서는 점점점 하면 뭐 진짜 정말 예정이 없었던 건데 예를 들어 뭐 크로노 트리거 이야기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니어 오토마타의 뭐 후속작 얘기가 그냥 얘기하다가 한 단어 하나만 딱 나와도 이 전 세계로 대서특필된단 말이죠. 얼마 전에도 또 이런 그 크로노 트리거 관련해서 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형님은 완전 잭밥에만 관심 있는데 그 후속작에 대한 과연 떡밥을 조금이라도 좀 이제 컨퍼런스 중에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워낙에 또 JRPG 쪽에선 거장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쵸. 예, 요 호리유지랑 요코타로도 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한 명만 더. 어. 그 아까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제니퍼라는 분은
되게 신진이고 되게 독특한 새로운 얼굴이잖아요. 근데 사실 시나리오 라이터는 오래된 기업에서 꼰대같이 배워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이 재밌거든요. 그런 사람들. 오다 반리라고 누구야? 파판 14 시나리오 디렉터입니다. 아 14. 네. 네. 이번에 오시는데 이분이 한 18년도 20년대까지만 해도 좀 평판이 괜찮았어요. 파판 14 팬들한테도 그때 창천이랑 칠흑 쪽 그 메인 디렉터셨거든요. 굉장히 평판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특징이 완전 시나리오 라이팅만 시작해서 지금까지 메인 시나리오 디렉터까지 시나리오만 쭉 파온 정통 꼰대 스퀘어 에닉스입니다. 이분이 이제 파판 14에서 선임 스토리 디자이너로 지금 이분 말고 한 분이 더 있는데 그 두 분하고 이제 콤비로 같이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내러티브 쪽이 전문은 아니에요. 이분은 세계관을 다루는데 약간 세계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파파에 또 세계관이 지금 잘 짜여 있으니까요. 설정 덕후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나 뭔가 만들 때 이 게임이든 뭐 이 작품에 전혀 필요 없는 내용까지 다 설정이 다 돼 있는 걸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러티브는 모르겠는데 퀘스트 디렉팅은 진짜 최고 능력 중 하나입니다. MMORPG다 보니까 MMORPG 또 퀘스트가 중요하니까요. 예. 그 이제 신입 시절에서는 이제 서브 퀘스트까지 다 디렉팅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세세한 거에 집착이 심하고 이게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난 다 만들어라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이런 사람이 내러티브 주제인 강연에서 뭘 얘기할지가 궁금하긴 해요. MMORPG에서의 또 내러티브는 약간 일반적인 싱글 플레이 게임이랑은 좀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 아까 말했던 제니퍼 분은 완전 신진에 전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정반대의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렇겠네. 의외로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요시다 나오키도 이번에 오는 걸로 알고 같이요. 있는 같이 그러니까.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판 14에서 두 분이나 오시는 거잖아요. 뭐 네임 밸류라든지 좀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으신 분은 아무래도 요시다 나오키 님이시긴 네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파판 14의 그분 같은 경우에도 서브 퀘스트 라인을 이제 디렉팅하고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거의 탱커거든요. 탱커. 시나리오에서 욕먹으면 항상 이분이 욕을 먹기 때문에 나를 욕해라. 칭찬이 있을 때는 칭찬은 안 받고 욕이 있을 때 욕을 받는 그런 역할이라서 탱커가 필요하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약간 저 같은 느낌이죠. 예, 욕을 할 거면 나한테 해라. 나는 이제 너희들을 지켜주는 탱커가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역할을 파판 14에서는 그분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욕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차피 우리 갈 거잖아. 그렇죠. G스타는 갈 거지. G스타는 원래 저희가 매년 갔었으니까 아마 올해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은 일정을 떼가지고 잠깐 들어가 볼까. 물론 다 가기에는 다 갈 수는 저희가, 없고 뭐라도 해갖고 한 명만 보내자. 한 명이라도 좀 들어가서 난 호리 유지를 좀 먼 발치해서라도 좀 보면서 좀 사진이라도 찍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내가 들어갈 테니까 니들은 불만을 가지지 마라.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쟁쟁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행사이다. 그리고 그 주제가 이제 게임에서의 내러티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진행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뭐 JRPG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CRPG를 좋아했었던 출전면 같은 경우에도 주제 자체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다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나오는 연사들 보더라도 단순히 게임의 내러티브라고 해서 스토리 작가 쪽으로 우리가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시태그 자체가 디자인이나 아트, 사운드 이쪽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게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생각들을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기대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야기를 좀 연장해서 저희가 이 행사 자체가 내러티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플레이했었던 게임들 중에 그 스토리텔링 방식, 흔히들 얘기하는 내러티브가 좋았었던 방식, 아니면 그 좋았었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게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헤비한 게임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라이트한 게임을 예시로 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굉장히 헤비한 예시 중에 하나가 저는 디스코 엘리시움. 헤비한 예시. 헤비한 예시. 굉장히 헤비하죠. 사실 장르적으로도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고 너무 헤비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가갈 생각조차 하지 그렇죠. 못하는. 네. 네.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럼 죽어. 심지어 이번에 디스코 엘리시움 그 자음에서 로베르트 쿠르비츠도 이번에 연사로 참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는 것도 되게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세계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수치라든지 세계관에 잘 어울리는 단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선택을 하고 구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탯 찍을 때 힘,
민첩, 지능 이런 거 찍잖아.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직관적이죠. 네. 하지만 세계관에 자칫 안 어울릴 수도 있잖아. 아 그렇죠. 네.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그 실제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디스코 엘리시움을 만들 때 스탯을 어쨌든 찍어야 되잖아. 이것도 TRPG처럼 스탯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판정을 읽고 주사위를 굴리는 형태로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잠깐 뭘 했다고 힘이 세지고 갑자기 뭐 지능이 좋아지고라고 민첩이 좋아지고라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막 산성 저항력 뭐 이런 게 올라가는 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디스코 엘리시움에서도 등장을 하는 이제 캐릭터의 능력치들이 지성, 감성, 육체, 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스킬들도 지각, 반응 속도, 조작 능력, 개념화 뭐 이런 식으로 돼 그래요? 있어요. 네. 스탯명이? 실제로 스탯명이 그렇게 돼 있고 스킬명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 스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스탯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판정에 대한 우월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고 굉장히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 세계관에 사람들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디스코 엘리시움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그런 예시들이 힘이랑 지능이랑 뭐 체력 여기서 뭐 그것도 거기서 시작된 비슷한 거잖아 사실. 비슷한 그치?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 세계관을 전체적으로 좀 녹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단어 명들을 조금 수정을 한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디테일한 부분이 사실은 팬들의 몰입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디스코 엘리시움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힘, 민첩, 지능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스탯들도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 중세 판타지나 뭐 용사나 이런 캐릭터들이 당연히 그 을의 그런 능력치들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웠으니까. 다만 게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장르가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클리셰적으로 그냥 던져놓기만 하는 게임들도 최근에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 세계관을 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몰입시키기 위해 가지고 고유명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팝판 뭐 13이라든지. 13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이거를 억지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어라고 해가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끔 이제 세계관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배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위주로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예, 위주로 아니요. 왜? 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갑자기 쳐다보고 있는데 그럼 제가 방송을 하는데 여기를 볼수 없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쵸, 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도- 선탁이거든. 제가 아까 이런 걸 잘한 예로 클레롭스키를 분명히 예를 들었는데 굳이 파판 13을 끌고 아, 들어와서 클레롭스키는 네. 이걸 좀 잘했죠. 굳이 지금 파판 13을 네. 끌어들여가지고 요거를 만드는 그 저희가 네. 조금 의심스러운 편이지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뭔가 설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뭐 미사 여구라든지 부연 설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설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뭐 대표적인 예가 사실 대표적 예로 말씀드린 거고 그게 잘 어느 정도 잘 구현해낸 게 말씀하신 그 33 원정대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고유명사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많이 나오죠. 무슨 단어를 일일이 뭐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옵션 메뉴에 뭐 전월에 들어가가지고 그 단어를 또 따로 찾아본다던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게임을 좀 하다 보면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 이걸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33 원정대의 내러티브 방식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반대는 아니고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33 원정대 그런 걸 잘해가지고 이해하면서 잘 플레이를 하고 엔딩을 봤잖아요. 안 남아요 머리에 이 단어가. 지금 안 떠올랐잖아. 하지만 아니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하지만 스토리가 아니, 안 잠깐 떠오르는- 기다려봐. 전월에서 찾아보고 공부를 했으면 어. 아무리 똥 같은 게임이라도 단어가 기억이 난다고. 루시 탈시가 기억이 나는 거 보면 똥이면은 전어를 안 들어가. 근데 이게 되게 또 재밌는 게 지금은 뭐 고유명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스탯도 있지만은 다른 수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존 크래프팅 게임이라고 하면은 허기라든지 혹은 갈증이라든지 이런 수치들도 있잖아요. 근데, 멘탈리티라든지. 멘탈리티라든지 다른 게임에서는 원래 쓰지 않던 수치인데 게임의 장르적이라든지 세계관적인 부분의 특징 때문에 그런 수치들을 끌고 온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존 크래프팅 여기서 또 생존을 강조할 것이냐 크래프팅을 강조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허기나 갈증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유저들에게 느껴진다고 하면은 크래프팅보다는 생존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하지만 뭐 스태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게임을 디자인한다고 하면은 크래프팅 쪽에 사람들은 조금 더 열을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흔해 보이지만 이런 미묘한 차이들이 사람들이 게임에 어떻게 빠져들게 하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를 좀 판가름하는 수치로서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 뭐 디스코 엘리시움을 예로 들면서 3.3 원정대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어서 가자면은 저도 3.3 원정대를 스토리를 처음에 엔딩을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했었지만 나중에 이제 좀 뒷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나서 굉장히 감탄했었던 작품이어서 이번에 또 그 시나리오 작가분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었던 포인트이기도 한데 출장면이 잘 얘기해 줬어요. 서양 RPG를 조금 좋아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그 JRPG가 물론 이제 이만큼 올려놓은 이제 노력과 위상을 그쵸. 우리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약간 뻔한 내러티브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 뭐 스노우 일자 진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십삼을 들고 오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JRPG를 오래 예전부터 해왔었던 제 입장에서도 약간 너무 뻔하다. 더 이상 뭔가 흥미롭지 않고 좀 지루하다라고 하는 그런 좀 감정들이 있었는데 JRPG라고 하는 턴제 RPG라고 하는 장르를 가지고도 이런 설정과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가 또 3.3 원정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뭐 일순간에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이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하지만 내용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뒤에 이제 숨겨져 있는 흑막을 찾아가면서 흔히들 얘기하는 JRPG가 갖고 있었던 내러티브의 약간 밋밋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엔딩도 멀티 엔딩이거든요. 근데 뭐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 죽어서 나다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살아서 껍데기로 남을 것인지 약간 그 영화 셔터 아일랜드 같이 그런 내용처럼 마지막에 엔딩 보면서도 약간 좀 씁쓸한 기분이 들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도 저는 3.3 원정대하면서 되게 좀 좋았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피엔딩은 없어. 해피엔딩은 없죠. 그것도 트렌드긴 해 사실. 근데 트렌드긴 해. JRPG의 트렌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JRPG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방식의 내러티브는 JRPG에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튀어나왔을 때 그게 장르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멀티엔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약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냐 뭐 대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할 것이냐 철학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것도 좀 많이 퍼진 상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허기나 갈증 수치 같은 경우도 원래 없던 건데 맞아요. 그게 이제 완전 안착된 거고 더 이전으로 가서 힘 민첩 지능 이것도 사실 TRPG 때부터 있었던 TRPG 거예요. 때부터 예. 있었던 게 완전 정착이 된 거잖아.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 다키스트 던전의 스트레스 수치 같은 거. 개빡치죠 네. 진짜. 예. 근데 그것만으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여기에 얼마나 빠져들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2시간 안에 확실하게 넌 여기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자 이제 환불하세요. 모일 수도 라는 있잖아. 걸 확실히 알려주지. 다키스 던전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스트레스 그 수치인 것 같아요. 예. 방송에 담을 수 없는 한 단어로 축약시킬 수 있겠죠. 유주는 혹시 내러티브가 좋았었던 뭐 방식 게임들 이야기해 보자면은 사실 이제 내러티브도 있고 스토리텔링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굳이 출장면 뒤에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 방식은 좀 반대라서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사실 이 게임에서 스토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스토리가 메인이 콘텐츠라면 저는 작가가 그걸 다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하게 시작부터 정보를 통제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기승전결을 확실하게 계획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라는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텔링 방식이다 보니까 약간 저는 요새 오픈월드나 CRPG 쪽은 잘 안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나만의 길을 가는 건 좋은데 작가가 준비해놨던 가장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그걸 모든 분기에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의 완벽하게 통제된 하나의 라인을 좋아하거든요. 정확한 하나의 지점에 하나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최적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나온 연사 중에서는 뭐 니오 오토마타라든가 요코타로.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니어 프래그먼트를 보면은 뭐 엔딩을 보고 나서 2회차 플레이할 때 완전 다른 게 들어온다든지 철저하게 모든
모든 게 씬 하나하나의 미장센이라든가 근거라든가 복선이 다 깔려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음악이 나오고 정확한 대사가 나오면서 이런 감동을 난 너에게 느끼게 할 거야라는 의도가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런 작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 완전 데스 스트랜딩인데 그거는 데스 스트랜딩을 그때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게임적으로 풀면 좋은데 영화잖아요. 그거는. 예. 내러티브를 게임적으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위즐로는 데스 스트랜딩이 좀 불호였었던 것 그쵸. 같고 예, 내러티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이런 걸 가장 잘하는 장르가 사실 말하지 말까? 비주얼 노벨이거든요. 그쵸. 비주얼 노벨. 맞죠. 네. 맞아. 왜 아니, 자신감을 가져? 왜 당신의 그래? 그 눈초리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비주얼 노벨이나 미연 씨가 이쪽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정확한 은근슬쩍 타이밍에 미연 씨 끼워넣는구만. 왜냐면 이게 예시로 들 작품 중 두 개가 하나가 그쪽 네네. 장르라서 사실 이런 감정 전달 그다음에 스토리의 전달 방식 이런 걸 가장 잘하는 게 저는 비주얼 노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최근 작품으로는 뭐 두근두근 무녀부라든가 두근두근 무녀부 진짜 끝내주죠. 네, 예. 그런 미친놈들이었죠. 작품이라든가 진짜. 예, 저 하면서 약간 좀 그 엔딩도 아니죠. 그냥 게임이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약간 좀 멍해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걸 잘 비틀고 잘 만들지 않는 이상 다 좀 안 좋아 보일 수밖에 어려운 없죠. 일이지. 그 시기에 아마 그 두근두근 문예부가 그런 시도를 처음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은 그 아니에요. 가장 임팩트가 세게 남겨졌었던 게임이니까 지금까지도 회자가 될 거고 아마도 그 이후에 아마 비슷한 류의 게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몇 개 싶어요. 있었어요. 예. 네. 사실 이쪽 장르의 게임이 그 시초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푸는 게임도 많았어요. 근데 완성도가 가장 높았던 게 두근두근 문예부였고 그때 폭발해서 지금 이제 그쪽 장르가 아예 고착화된 거고요. 과거로 가면 뭐 화이트 앨범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 좀 미연씨 작품으로 가면 거기서는 이제 분기도 거의 없고 대신에 아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소설이죠. 네, 소설 같은 스토리텔링 방식의 음악과 그림을 입힌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는 작가의 의도를 내가 받기에는 가장 좋은 방식 아닐까라고 저희가 가장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오픈월드 중에서는 제가 이런 방식으로서 가장 많이 받아들였던 게 젤다 야숨이고 저도 뭐 자꾸 이제 위줄로화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첨언을 하면 할수록 노피디님은 본성이 이쪽이에요. 저도 재화됐다고 하지 말고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안에 어느 정도 그 위줄로의 피가 좀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 들어요. 본투 위줄로의 느낌이 있긴 있는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JRPG를 좋아했었던 입장에서 그냥 뭔가 좀 딱 짜여져 있고 그 완성도가 높은 시나리오를 좋아했던 게 이제 JRPG랑 거의 딱 맞는 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CRPG가 굉장히 선택지의 미학 그리고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뭐 제가 예전에 했었던 발더스케이트 1이나 2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가지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서브 퀘스트 하나하나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다 보니까 메인에서 주고 싶은 그 제작진의 감동이 있는데 서브 퀘스트도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서브 퀘스트를 자꾸 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부담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완성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오픈월드라고 하는 것들이 혹은 이제 멀티엔딩으로 가는 여러 가지의 분기점이 있는 게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는 절제된 통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CRPG라든지 발더스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1, 2, 3까지 심지어 3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표현하면은 그것도 또 어폐가 분명히 있잖아요. 결국에는 통제된 내부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른 거고 개발사들 입장에서도 유저가 뭘 하든 결국에는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맞아요. 하는 그런 이제 통제를 같이 이제 곁들이는 거고 특히나 야숨이 그게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게끔 심리적인 부분까지 유저들에게 유도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만 결국에는 완성도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게 잘 되면 정말 갓게임이지 발더스 게이트 3처럼 정말 갓게임이 되는 건데 그게 어느 한순간 나사가 빠지는 순간 타이밍상 뭐 갑자기 왜 고양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나라가 망했는데 갑자기 왜 사진을 찍고 있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예. 있잖아. 나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왕을 잡고 이미 영웅이 됐는데 왜 갑자기 동물 똥을 치워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통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일자 진행형 스토리에서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일자로 만들어놨는데 기껏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사이드 퀘스트를 일자 진행형에다 넣어버린다? 하면 그것도 사실 애매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 보통 일자 진행에서 사이드 퀘스트를 이용하는 방식은 복선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그러니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거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사실. 근데
복선이 이렇게 갔다가 메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가 있어. 아 여기 적당히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끝이 없어요. 결국에는 극단에선 결국에 만난다고 표현을 그래. 하잖아요. 어느 방식이든 그 끝에 정말 잘 만든 웰메이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플레이하면 많이 플레이할수록 점점 더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최근에 그 본 연극 중에 슬립 노모라는 작품 혹시 아세요? 알아요. 네. 그 작품이 어떻게 보면 연극계의 오픈월드예요. 아 맞죠. 예, 그쵸. 네. 예. 그래서 6개층짜리 건물에서 이게 호텔이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층마다 이제 컨셉이 있고 그 이제 관람객은 들어갈 때 그 흰색 가면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보조 요원이 층에 랜덤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그럼 층마다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엑스트라고 누구는 주연인데 주연이 여기서 살인 사건이 있을 때 저쪽에서 엑스트라는 또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어. 그걸 내가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살인 사건이 메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도 나는 밑에 이제 이 엑스트라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지라고 해서 찾아가서 보면 얘는 의외로 막 여기서 그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고 뭐 그런 거를 내가 보면 이제 범인을 좀 더 확실하게 유출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같은 스토리를 3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난 이번 플레이에서는 주인공을 따라갈래. 그래서 주인공 따라가서 스토리 쭉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어. 아 그때 걔는 뭐 했지? 하면 두 번째 플레이에서는 다른 사람 따라가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4회차가 가능한 연극이네. 그쵸. 그래서 일단 기본 3회차를 주고 그래도 궁금하면 더 보러 오세요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 이해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 작품이 약간 매력 있는 이유가 특정 엑스트라 배우를 좀 따라다니다 보면 그 관객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히든 알리바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잘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회차를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연극이기도 한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필요해요. 필요하다. 네. 일단 6개 층을 계단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3시간 동안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 이야기에 이제 시작과 끝은 알겠는데 이제 가운데 이제 빈 공간들이 많은 거잖아요. 이거를 작가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읽을 수 있는 복선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되다 그치, 보니까 찾아야지. 탐정이나 이런 관찰자로서의 쾌감은 있는데 연극을 보는 사람으로서의 쾌감은 좀 줄어들더라고요. 차라리 팝콘 먹으면서 누워있을 수 없는 방탈출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좀 그렇죠. 네, 능동적으로 그렇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연극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맞는 문법은 또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하고 있는 연극이고 우리나라에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할 거고 굉장히 성공한 방식인 건 맞는데 안 맞을 수도 있다. 그 연극 저도 이제 신문에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거 보면서 아까도 뭐 다해찬의 이 얘기 하셨었잖아요. 니어 오토마타가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니어 오토마타 같은 경우에도 다회차 플레이를 통해서 이야기에 약간 진실에 접근하는 방식인데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니어 오토마타에서 다회차 플레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예. 하나의 플레이다. 하나의 시간선을 캐릭터 각자의 시선에서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그 다이차 플레이라고 하면 했던 걸 또 해야 되고 했던 걸 또 해야 되고 이런 약간 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야기는 하나인데 이야기는 하나인데 A의 시점에서 B의 시점에서 C의 시점에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영화 같은 데에서는 흔히 쓰는 그 그쵸? 기법이기도 네. 하거든요. 덩케르트가 약간 좀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 싶은데. 덩케르크는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옴니버스 방식으로 그렇죠. 끼워놨죠. 옴니버스 넣고 뭐 시간선에 약간 좀 다르게 그렇게 넣긴 했었지만 누구의 시점에서 그 똑같은 사건을 보느냐에 맞춰가지고 영상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니어 오토마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좀 연출을 해놨었는데 이거를 연출 방식만 놓고 보면 굉장히 영화적이고 딥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를 굉장히 일본스러운 캐릭터와 감정과 연출 선으로 그거를 녹여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 니어 오토마타가 고평가를 받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토리텔링적으로 좀 가장 큰 인상을 받았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니어 오토마타입니다. 그래서 요코타로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리고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그 아트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그쵸.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그 아틀라스의 페르소나 메타포죠. 예. 보여지는 방식이 굉장히 세련됐다. JRPG는 고루하고 남루하다, 현학적이다, 지루하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거를 보기 좋게 깨부셨던 게 사실은 페르소나 제작진이 했었던 거고 사실 페르소나 자체도 그리고 메타포도 스토리적으로 되게 막 엄청 신선하고 엄청 막 충격적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소 좀 고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트적인 연출로 굉장히 잘 커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굳이 특히 메타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그 세계관이랑 새로운 설정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말로 막 설명하지 않고 그 보여지는 그 일러스트라든지 아트적으로 그리고 그 캐릭터들 모양 이런 부분들로 글 지루하게 쓰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내러티브를 표현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또 아트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아틀러스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메타포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좋게 봤던 게 그 왕도나 이런 데를 가면 이제 주변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는 다른 작품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말풍선으로 해서 옆에 다 뜨면서 중요한 말풍선에 이게 구분도 되고 해서 맞아요. 생동감? 세계의 몰입감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트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사운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효과음이나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배경음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 우리가 예전에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사운드 특히 배경음을 들을 때 보컬이 들어가는 곡들이 있으면은 별로지 않을까라고 보통은 의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일부러 배제하는 네. 경우들이 많았죠. 최근에는 이런 약간의 고정관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는 추세기는 하죠. 보컬곡을 일부러 막 넣기도 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넣기도 하고 혹은 아무것도 없는데 적재적소에 자 지금부터 곡 들어갑니다잉 하면서 데스 스트랜딩처럼 자막까지 깔아주기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서브컬처 쪽 이제 이벤트나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사를 다 뺐었어요. 그래서 음악만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가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곡들도 전부 다 번안을 하죠. 아 진짜 나라별 그런까지? 번안을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만 그냥 해버리든가. 이수영이 얼마나 좋을까? 약간 이런 약간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네. 느낌으로. 네. 그리고- 어쨌든 결국에는 그 성우분들이 다 직접 부르시는 경우도 그쵸. 많으니까. 네. 각자 나라에서 성우가 부른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게 물론 캐리어의 골든이긴 한데 아 근데 전부 다 부르니까 캐더리 물론 골드를 가수도 부르고 실패한 경우도 탤런트도 있지만 부르고 개그맨도 부르고 이게 좋은 경우가 많다. 그렇죠. 예. 아 그 보컬곡이 들어가는 이제 배경음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쓴 게 사실 대표적으로 3.3원정대랑 그다음에 이제 페르소나 시리즈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장면에 좋아하는 특히 CRPG 같은 데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보컬곡이라든지 아니면은 BGM에서 멜로디를 굉장히 낮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계관에 그냥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멜로디를 안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JRPG나 이런 쪽에서는 이 멜로디가 굉장히 강한 그 노래가 막 기억에 남는 이런 것들을 일부러 썼었거든요. 그쵸. 그것도 사실 내러티브 내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스토리 라인에서 딱 이 타이밍에 이 노래가 나왔었지. 빅브리지의 사투. 아 맞다 길가메시 하면서 그게 다 하나로 내러티브로 연관되는데 BGM이나 OST 그 보컬곡까지 포함해가지고 음악이 주는 효과도 분명히 이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CRPG 쪽에서도 이게 과거 작품으로 가면 뭐 바즈테일이라든가 이런 작품 보면 거기서도 되게 특이한 노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들이 다 상징하기는 하는데 단점은 이제 약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야 메타포 봐. 뭐 불경 외우고 그래. 나라라 휘자라. 알아들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뭔가 좀 몰입감이 떨어져.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발더스 게이트 3 같은 경우에도 보컬곡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컬곡 있어요? 네, 보컬곡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보스 전투 씬에서 아예 그 보스로 나오는 캐릭터의 성우가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 톤이 굉장히 뮤지컬 톤으로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약간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소름 돋죠. 어. 심지어 전체에서 물론 이제 살짝 허밍이 들어가는 음악들이야 당연히 있었지만은 가사를 강하게 성우가 직접 뮤지컬 하듯이 딱 등장했고 부르는 곡은 그게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임팩트를 굉장히 강하게 줄 수 있고 전투도 그만큼 다이나믹하게 느껴지고 약간 연출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원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에 좀 녹아내리고 그 속에 내가 좀 여행하는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멜로디를 좀 줄이고 가는 거지만은 그 느낌을 좀 더 영화적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멜로디를 강하게 줘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을 좀 더 강조하고 싶으냐 그 차이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확실히 그런 약간 장벽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진 느낌이다. 아 근데 그거 얘기했었던 포인트 약간 좀 소름 돋고 최종 보스나 뭐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세피로스가 하늘에서 날개 한쪽 들고 내려와가지고 본인이 막 노래 부르는 거죠. 나나나 준나 하면서 막 아 이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약간 좀 세피로스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세피로스 칼춤이어도 죽인다. 되게 약간 셀 것 같다. 약간 이런 좀 압박감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최종 보스는 아니고 약간 숨겨진 히든 보스 같은 느낌인데 히든이기 때문에 히든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더 유저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구나. 완급 조절이구나 이것도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음악 장르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특히 클레르 옵스키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약간 클래식 같기도 하고 약간 뮤지컬 계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음악도 쓰기도 하고 뭐 페르소나에선 재즈 계열을 쓰기도 하고 맞아요. 네. 뭐 분기스타일에서는 락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요새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보스전이다, 왕도전이다 하면 딱 정해진 그 그치. 음악의 느낌이 오케스트라 있었거든요. 딱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장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에바의 힘이다. 사실 에바에서 막 세컨드 임팩트 일어나는데 막 동요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에바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게 게 이제 아닌가. 영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까지 넘어가는 거고. 영화로 넘어가면 이제 액션씬에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클래식을 쓰기 그치,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느낌을 약간 변조. 기존의 약간 클리셰를 좀 깨는, 물론 그것조차도 이제 약간 클리셰가 되어버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예. 여러 가지 좀 내러티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 나오는 게임들, 뭐, 3원정대도 그렇고, 페르소나 시리즈, 뭐, 발더스 게이트, 뭐, 득해 얘기는 안 나지만 JRPG 얘기들까지 해가지고, 다 이번 그 지스타 행사에 오시는 분들의 게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 예, 그래가지고 확실히 좀 내러티브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중요하신 분들을 모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데 심지어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들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3명만이라도 들어가자. 혹시 그러면 뭐라도 저희가 하자. 비용이 뭐 저렴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지스타에 갈 거긴 갈 거지만 이 사람 오면은 한번 진짜 좀 고민해보고 싶다. 자비로 간다. 자비로라도 간다. 라고 하는 자비로 간다요? 아 잠깐만 질문이 좀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오면 자비로라도 갈 만큼 이 사람이 오면 저거 고민해 보겠다 정도로 좀 예 다시 수정을 하자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사카구치 히로노부. 사카구치. 예, 사카구치 히로노부 물론 뭐 예전만 저는 못하다 자비로는 못 가는 걸로. 예, 그렇긴 하지만 사카구치 그 네임 밸류라고 하는 부분을 그쵸, 생각해봤을 때 사카구치 히로노부 정도 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많은 올드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서 거의 호리 유지급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제가 좋아하는 크로노 트리거의 그 3별 중에 한 분은 이제 진짜 별이 자꾸 하셨으니까 되었지만. 예, 두 분이 이제 두 분에 해당되는 분이니까 사카구치 히로노부 정도면 대단하다 생각이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를 회상하며. 유질로는 제가 원래 이 질문에 어. 콘도 사장을 넣어놨거든요. 형 그러면 콘도 사장은 자비로라도 가야 돼. 팔콤. 아니 자비로 안 가. 왜 뭐 주식 그걸로 아니 가야 제가 주주 콘도- 초청으로. 예. 콘도 사장을 써놓은 이유는 어. 이 사람이 약간 지금 변명해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좀 찌라시가 나올까 해서 보러 간다는 건 돈 내고 이걸 보러 가고 싶지 않아요. 주주 성토의 장으로. 아니, 예. 굳이 돈 내고 갈 거면 주주총회를 가지. 굳이 여기를 그렇죠. 여기를 컨퍼런스를 갈 필요는 없지. 정확히는 팬심. 예, 이분이 오면 나는 팬심으로라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유질러는 콘도 사장을 꼽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죠. 실제로 본 적은 없죠. 모니터 너머로만 이제 좀 그쵸? 숨결만 느꼈을 뿐이지. 주주총회 영상은 많이 봤죠. 그렇죠. 콘도 사장. 네. 예. 출장면은 저는 사실 이제 조시 소이어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크리스 아벨론. 크리스 아벨로. 최근에 이제 그 무고 사건으로 사건, 네. 좀 고통을 많이 받고 이제 최근에 좀 조용히 SNS 정도에서만 지금 보고 있긴 하지만은 혹시 크리스 아벨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당시에 이제 그 플러스 오브 이터니티의 이제 3대 이제 개발자가 그쵸, 예. 한 명이 이제 크리스 아벨론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했었던 여러 가지 게임들을 또 개발하는데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 혹은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치. 최근에 복귀했던 크리스 매튼 좀 빌로퍼 나올까봐. 블리자드 얘기하길래. 크리스 맷제. 빌로퍼는 내러티브로 못 나올 것 같은데. 저기 와. 게이븐 유엘 와. 게이븐 유엘 급 정도 오면. 게이븐 유엘. 사실 그 사람은, 보러 가고 싶다.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실 내러티브잖아. 게이븐 유엘을 세 번째 연사로 넣는 거야. 왜죠? 3이니까. 3이라서. 그러면은 출연 안 할 때. 과연 이제 이후에 아마 다 공개가 된 게 아니니까 말씀드렸었던 뭐 블리자드 쪽 뭐 개발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콘도 사장님,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멤버들 중에 뭐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뭐 지금까지 공개된 멤버들 몇 면도 그렇고 조금은 좀 고민을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지금 공개된 멤버만으로도 고민은 충분히 지금 되는데. 저희 지갑 사정이 그러니까 이게 항상 늘 네. 그렇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갈까 항상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갑 사정으로 못 가기도 했었지만은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게 네. 늦으면 더 비싸지. 홈쇼핑이 잘하는 거잖아. 이게 미친 것 같아. 근데 품절임박.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저희 디스타 갔을 때 뭐 술방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쵸. 그래도 적잖았단 말이에요. 마무리는 다음 주 라이브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 예고를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굴단의 인기 멤버죠. 클라코와 함께하는 레트로 게임 이야기 라이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5년 9월 신작 같이 보기.
그치. 30년 전 신작은 무엇이 있었는가? 30년 전 9월 이거 달에 아이디어도가 냈냐? 무슨 게임이 나왔었는지 출시된 게임들 그리고 30년 전 9월 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게임계 이슈들을 한두 개 정도 꼽아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게임 잡지 컨텐츠가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든 예토 전생에서 가져옵니다. 이거 절대 게임 잡지 컨텐츠 아니거든요. 게임 잡지 같이 보기 폐지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게 많이 계셨어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닌다 루머가 있습니다. 루머기는 하죠. 예, 네, 다음 주 루머가 3주 전부터 매주 있어요. 닌다는 매달 있습니다. 네, 1년 내내 있습니다. 1년 내내 있는데 진짜 할지 안 할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이번에 유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면서 진짜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저희는 뭐 당연히 편성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닌다는 진짜 전 세계 게임 유튜버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좀 자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퍼스트 파티. 퍼스트 파티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그리고 이번에 서드 파티 했었고 인디 했었으니까 퍼스트 파티 할 때 됐거든요. 그쵸. 예,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 저희도 라이브 바로 편성해가지고 예고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주간 발굴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